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 수업도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미리 필기를 해 두었는데요. 자, 독립협회와 대한제국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연도로 치자면 1896년에서부터 98년도의 이야기까지 약 2년에 걸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대충 무엇을 배울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매번 수업 전에 하는 내용 있죠? 예, 복습하기. 자,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한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년.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여서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 가지 펼쳤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1873년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하게 되었죠. 자, 그 사이에 운요 사건, 그 다음에 개화파의 성장 등을 이유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임오군란,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일종의 반동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임오군란에서 여러 가지 조약 두 가지 맺게 됐죠. 청나라 군대를 불러오게 되면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일본이 피해를 입게 되자 재물포 조약, 이 두 개의 조약의 공통점은 조약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그 두 개의 나라들이 얻게 되는 공통적인 이득은 외국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두 세력이 처음으로 부딪혔던 게 이제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급진개화파가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맺었죠. 텐진 조약. 그리고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으로 또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사이에 뭐 거문도 점령 사건 뭐 있었고요. 일본의 뭐 쌀 수탈이 굉장히 심해졌었던 걸 보여주는 방공영 사건 기억날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갑오개혁에 많은 의미를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청일전쟁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했죠.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하였으나 그 일본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였고 그 러시아 힘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자 일본인들이 일으켰죠. 무슨 사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을미의병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을미의병 이후에 그 틈을 타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그 과정 약 2, 3년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자고 한다면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한숨은 놓았겠죠? 일본으로부터의 뭐라고 할까? 무력 시위, 뭐 독살의 위험 이런 걸로부터는 어쨌든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러시아 공사관에만 있을 수 없겠죠. 실제로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시간은요, 1년여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제국 선포하는 바로 다음 해죠. 어, 그 사이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가기 전까지 활약하는 단체가 하나 생겨나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민간인 단체입니다. 물론 고종이 협력하고 고종이 지원금도 많이 되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갑자기 고종이 이야기하다가 웬 독립협회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종도 고민이 많겠지.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도와줘서 개혁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쵸? 우리 갑신정변 때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많이 죽어 나갔어. 개혁 세력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 새로운 개혁 세력들, 그다음에 나를 지지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성장시키고자 지원했던 단체가 바로 뭐다?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이 독립협회는요, 고종이 지원금을 내고요,
서재필.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 서재필은 어디서 처음에 등장하느냐? 우리 여기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물론 그때 갑신정변의 실패로 망명을 떠나서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고 이제 완전한 미국인이 되었죠. 자, 어쨌든 고종은 이 서재필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 미국을 굉장히 선진화된 그리고 문명화된 국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해왔던 이 서재필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개혁을 좀 도와달라고. 좀 더 실제적으로는 와서 관리가 되어라. 조선의 관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서재필은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고문 역할, 일종의 자문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협력하는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할로서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독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조선의 독립이라기보다는 이 서재필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게 독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엔 그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나 성향을 보면은요, 굉장히 친미적이고 친일적인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 봤을 때에는 청나라와 러시아를 몰아내는 게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누구와의 갈등이 예상이 될까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종은 누구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느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친러적인 성향의 인사들을 많이 불러오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일까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독립협회는 이 고종과 협력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먼저 독립신문,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간한 신문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사설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신문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이 지금까지 지식에 대한 이런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해방이 되면서 평민들 그 다음에 양반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근데 신문이 정말 불티나가게 팔렸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려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선이 자강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막 요게 싫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했었던 게 뭐냐면은 고종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그만 있어라. 나와서 우리와 함께 개혁하고 조선을 좀 강력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종과의 유대 관계를 좀 이끌어 가요. 물론 고종도 이제 언제까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를 수 없으니까 함께 이 독립협회와 협의 아래 이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궁궐을 나오게 됐죠. 지금의 이제 경운궁, 여러분들은 덕수궁으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죠. 그 궁궐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경복궁은 가기 싫지 않을까? 나라도 싫을 것 같아. 굉장히 그 안에서 험한 일을 겪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경복궁이라고 하는 자체는 궁궐 자체가 너무 넓죠. 방어하기가 혹은 피난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운궁이라고 하는 곳, 덕수궁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지도를 조금만 그려줘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경복궁이 있고요, 창덕궁이 있고요, 창경궁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경운궁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차이가 뭐냐? 궁궐의 규모의 차이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등 뒤에 러시아 공사관,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등 외국계 공사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외국 세력들을 이용하여서 누구를 견제하고 싶다?
일본을 견제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궁궐을 이쪽으로 처소를 옮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개혁을 시작해 나가요. 러시아와 일본이 어쨌건 협약을 맺고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약 그 기간이 10년 정도 이루어져요. 선생님, 왜 10년밖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0년 뒤엔 뭐가 일어나느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겠죠? 러일 전쟁. 어찌되었든 우리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할까? 어찌되었든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종의 선택이야.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나갈지, 누구와 함께 해 나갈지. 어,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단 10년의 개혁만으로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왜? 그러면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막아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고종이 다시 궁궐에서 죄송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내려오고 이 독립신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고종이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뭘 하느냐? 여기다 적지 않았네.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독립문을 만들어요. 독립문.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독립문. 여러분들 그 서대문에 가보시면은요, 아직 그 독립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독립문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청나라의 사신이 들어오는 길 있죠? 거기다가 이 청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영은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영은문을 허물고 여기에다 뭘 하자? 독립문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립협회의 독립이 뭔지 조금 느낌이 올까요? 누구를 배제하고 싶어 하죠, 지금? 그렇죠. 청나라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보이죠?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금 많이 모으고 그 정도 돈도 보태고 해서 독립문이 만들어집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 대단한 것 같아. 뭔 일만 있으면 모금하고 뭔 일만 있으면 나가서 뭐라고 할까? 의병항쟁도 하고 어쨌든 이 독립의 의지 이제 불태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녹색으로 칠한 부분 이거 보일까요? 만민공동회.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 만민공동회가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토론회예요. 여러분 지금의 그 광화문 광장 있죠? 거기에 모여서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야. 공개 토론회. 어,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그 당시에 이 만민공동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광장이 꽉 찼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는 곳이 바로 만민공동회의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나와요. 누구와 협력을 하면서? 독립협회와 협력을 하면서. 제일 먼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러시아가 어쨌건 고종은 러시아에 좀 의존하고 싶었던 게 있었겠지. 그래서 많은 이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권들을 되찾아오고자 누가 노력한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땅을 우리가 러시아에게 빌려주기로 했어, 고종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독립협회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만민공동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토론한 다음에 결론이 납니다. 안 되겠다. 우리는 한 치의 땅도 러시아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철회하라라고 이제 뭐해? 데모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지. 막 시위하고 러시아 영향력 줄이자. 러시아 물러가라. 저령도 절대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막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의외로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알았어, 안 빌려갈게. 알았어, 우리 군대도 물릴게. 하고 쓱 빠져나가 버려요, 러시아가. 만민공동회 입장에서는,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어때? 야, 우리가 드디어 우리 힘으로 외세의 세력을 몰아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겼겠지.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러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순수하게 빠져나갔을까? 자, 우린 또 여기서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러시아는요, 드디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이 되어 가요. 여러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뭔지 알고 있죠?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이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요, 동서로 너무나도 길어. 근데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모스크바예요. 사실은 유럽에 있어요. 동아시아까지 영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유럽이죠. 유럽 쪽이라고.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 12시간 날아가야 돼. 자, 어쨌건 그 당시에 이제 항공 비행기가 아직 발달될 때가 아니니까 그 가장 간편하고 빠른 이동 수단으로서 뭘 선택했어? 철도겠지? 자, 이 철도를 빨리 놔야지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영향권을 끼칠 수 있을 거 아니야. 보급, 군사, 행정, 교통 이런 게 빨리 전달이 돼야 되겠지. 이게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갈 때쯤이에요. 그리고 이 철도의 끝자락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조선이 아니라 요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 아. 그런데 여기서 괜히 조선이랑 문제 일으켰다가 또 일본이 그것 때문에 시비 걸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뭐야, 철도도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물자를 보내기도 어렵고 군대를 보내기도 어려운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어때? 물러나고 조선을 완충지로 두고 싶었던 속셈이 있었던 거겠지. 큰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어느 때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지만 만민공동에도 그 정도, 거기까지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종 입장에서는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쨌든 나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의 의지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막아냈지. 좀 거슬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건 여기에서 한 번의 성공을 겪었던 만민공동회는 조금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이 만민공동회가 처음에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진짜 매일같이 막 회의하고 토론하고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거야. 엄청난 토론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100분 토론이라든지 그런 거 맞지? 그 100분 토론이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하는 그런 토론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 삼아서 이때 이 만민공동회 이 토론장에서 어, 웅변이라고 하죠. 이제 토론을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인기를 쫙 끌어올렸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이때 만민공동회 때 이제 지식인으로서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막 성장을 해요. 어, 그리고 왜 이 이승만 씨가 나중에 인기를 얻게 되고 초대 대통령까지 되게 되는지는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 삼아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더 많아요. 독립운동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지 않았다라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찌하여 그리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그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을 또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 이야기할 때 좀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어찌되었든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청나라랑 상관없어. 청나라 밀어내고 우리가 진짜 황제의 나라야 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이제 독립적인 자주국가가 되겠다, 중립국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원구당과 환궁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냐면은 그 시청 앞 광장에 보시면 웨스트 조선 호텔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텔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료 화면을 띄워놓을 수도 있을 텐데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중립국을 알리기 위해서 황제국이 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제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왜 원구단이냐면은 진짜 원이 이렇게 둥근 북이 있어요. 이런 세 개의 돌북. 이거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물의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팔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육각이네. 죄송합니다. 이따 여기 이렇게 사진을 좀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황제를 칭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에서 귀퉁이를 떼내면은 팔각형이 되겠죠. 그럼 팔각형에서 귀퉁이를 또 떼내면 점점점 뭐가 될까요? 원이 되겠죠. 원은 뭘 상징할까요? 하늘을 상징하죠.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 더 이상 청나라에게 종속되지 않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황제의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마치 사람들이 지금 이거 대한민국의 사적지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호텔의 작은 정원처럼 보여요. 이게 조금 안타까워. 나중에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유적지를 다 이렇게 감춰놓고 가려놔요, 길들을. 어. 여러분 사실 동대문도 가보시면은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한가운데 덩그러니 동대문이 이렇게 있었겠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도로가 이렇게 난리가 없잖아. 이 동대문 사이에다가 도로를 뚫어버린 것도 전부 다 누구예요? 일본인들이겠지. 선생님 외국은 달라요? 예, 달라요. 유럽은요. 여러분들 이런 문이 있다고 한다면 요 사이에 담벼락에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옛 모습을 보존할 수 있게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돌린다라든지 이렇게 좀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적들을 가로막고 뚫어버리고 철거해버리고 이 일본인들이 많이 그런 만행을 많이 저질러요. 선생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원구당과 황궁우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유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어떤 한 사람이 페이스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쯤에 선생님이 본 것 같았는데 페이스북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의 페이스북이랑 비슷한 건데 거기에다가 이 환구당과 아니 이 원구당과 황궁으로 간 다음에 정말 이 조선 호텔의 멋진 가든 정원 너무 예뻐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이 무식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중요한 문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호텔의 정원처럼 꾸며져 있다라는 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하여튼 이건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뭐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씩 봐주세요.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반대를 하느냐? 이 독립협회가 조금 반대를 해요. 이 독립협회는 기본적으로 뭘 주장하냐면 의원 내각제? 여러분 총리 있는 거 알고 있죠?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이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있죠? 그런 것들을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생님, 왜 근데 이 당시에는 공화정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지금 공화정이고 미국도 공화정이고 여러분들 이 당시의 민주주의란 이 시대 1800년도 19세기의 민주주의란 의원 내각제가 대부분이에요. 입헌군주제라든지 실제로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공화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제법 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드물었어.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국 정도? 그 이외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뭐다? 프랑스 잠깐 있었지만 황제가 되어버렸죠. 의원 내각제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리가 있는 어쨌건 이 독립협회는 그런 것들을 주장했었어요. 근데 누구랑 부딪혀 그러면 이 대한제국과 부딪히겠지. 참고 삼아서 음, 러시아에서 그 저령도 조차지 요거 못하게 막았었다 그랬죠? 그때 심기가 좀 불편했던 고종이 결국 서재필을 쫓아내요. 그리고 2대 독립협회 회장으로 누가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웃기지? 독립협회 2대 회장이 이완용이야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이 인사들은 이왜 독립협회 나중에 보면 이 독립협회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전향을 해요. 왜 이들이 친일로 전향하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고종과 독립협회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자고 한다면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내각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독립협회와 고종과의 갈등.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자 이제 만민공동회가 열려요. 우리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이자라고 하는데 고종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근데 이 만민공동회에서 정말 철야로 계속 회의하는 거야. 모여서 불이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밤새도록 우리 예전에 그 촛불 집회, 촛불혁명 기억나실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 궁궐로 들어오고 있었던 관원들, 그러니까 고종의 신하들이겠지. 신하들이 이걸 무시할 수 있을까? 아니야. 만민공동회에서는 당신들 우리와 함께 회의에 동참해라고 이야기해요. 워낙 많은 군중들과 워낙 많은 논의가 되어 있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리들이 이 만민공동회를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 만민, 여러 백성들이란 뜻이 여기에 관리들이 같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 회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민공동회가 뭘로 발전하게, 만민공동회가 뭐로 발전하게 되느냐?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돼요.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만민공동회는 그냥 시민들, 백성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관민공동회는 드디어 누가 참여하게 되었다? 관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이제 시민들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 조항이 있어요. 헌의 6조라고 하는 6개의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로 띄워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조항의 내용은 대부분 뭐다? 입헌군주제 또는 의원 내각제로 가자. 어쨌든 권한을 황제의 권한을 낮추고 어떻게 하자. 누구에게? 시민들 혹은 의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서 개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종은 심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하여튼 이 헌의육조를 알았어, 왜 그래,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일게라고 하는 떨떠름한 움직임이 있을 때 갑자기 익명서가 궁궐 안에 하나가 툭 들어옵니다. 그 익명서의 내용은 뭐냐면 알고 보니 내각제를 하려는 게 아니야. 이 독립협회 내각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공화정을 하려고 하더구만이라는 투서가 들어옵니다. 아니? 공화정은 뭐예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는 거지. 이걸 고종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황제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맞냐라고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민공동회 니네 진짜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야? 사람 잡아다가 막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막 철야 농성을 또 하는 거야. 자, 잡아간 독립협회 사람들 다 풀어줘라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위를 하고 있던 만민공동의 사람들을 누가 습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뭐 적지 않았지만 그냥 여기 그냥 참고만 하세요.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황국협회. 이 단체가 독립협회를 습격해서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 이 황국협회는 뭐 하는 단체냐? 일종의 국가의 어용단체, 보부상으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부상은요. 국가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국가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상인단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종과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나중에 해석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어쨌건 황국협회 보부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만든 단체야. 이름도 뭐랑 비슷해? 독립협회랑 비슷하지? 니네만 독립이냐? 우리는 황국협회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얘네들이 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같이 돌멩이 던지고 싸우고 이렇게 난리가 나겠지. 그 과정 중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거야. 그때 고종이 군대를 풀어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황국협회도 잘못했지만 독립협회 너네도 사람 죽이고 돌 던지고 폭력 사태 일으켰지?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독립협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원했던 방향은 이게 아닌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여기서 약간 무리수를 하나 둬요. 어떤 무리수를 두느냐? 우리는 무죄다 라고만 좀 주장하면 되는데 우리가 폭력을 사용한 것은 보복성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었다라고 대응하면 되는데 약간 민심이 어쨌든 폭력을 행사하긴 했으니까 이 독립협회 쪽에서도 약간 안 좋게 돌아가니까 무리수를 던져요. 누굴 데리고 오자고 이야기하느냐? 박영효를 데리고 오자고 이야기합니다. 박영효가 바로 누구야? 갑신정변 이후에 대표적인 친일파가 되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 끌어들여서 새롭게 개혁합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민심이 이 독립협회를 완전히 독립협회로부터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야. 독립협회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좀 심한 거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에 갑자기 친일파였던 박영효를 무죄 처리하자. 불러들여서 같이 기억하자 라고 이야기해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독립협회로부터 어떻게 될까?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되게 돼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과정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 중에 누가 존재하였을까? 고종이 존재했었겠지. 독립협회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성장하였고 그리고 너무 독단적이었어. 사실은 독립협회가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나칠 정도로 친미적이고 친일적이고 너무 독단적이었어. 우리만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심, 거부감도 있었고 그것을 누가 고종이 적절하게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해산시키는 수순을 밟아갔던 거지. 이 선생님 고종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좀 너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던 독립협회를 없애버리다니 모르겠어요. 독립협회가 계속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협회의 주장들은 정치적인 내용밖에 없지 않나요? 외교 정치? 실질적으로 군대를 키우거나 부국강병을 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보호받기 위한 이런 직접적인 행동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 그 한계도 분명히 있어.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친일적, 친미적이라는 거야. 이들의 독립은 누구에 대한 독립이다? 청과 러시아에 대한 독립이다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고종이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건 나를 도와서 개혁해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어쨌건 지금 또 사라졌지. 고종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개혁을 함께 이끌어갈 인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거는 좀 뼈아픈 실책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홀로 남게 된 고종은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러일 전쟁 이전까지 홀로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 과정 중에 그 개혁의 성과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원수 설치, 군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양전 사업이라고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놨었죠. 여기에 보면은 양전 사업은 양을 샌다. 땅의 양을 샌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자, 근데 단순하게 토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여기 말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지계 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 문서 있죠? 토지 소유 개념 있죠? 이런 것들을 언제 이 고종 때 도입을 하였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군함을 사기도 하고 뭐 무기도 사드리고 전기도 드리기도 하고 근대식 학교도 하기도 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돈이 없다라는 것. 조선은 아직 경제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자금. 특히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백전의 화폐 개혁 실패 이후에 타격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실들 좀 기억해 주면서 대한제국 황제 중심의 개혁을 고종이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못하였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1896년에서부터 1898년에 이야기까지 약 2년 동안의 변화를 한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정리 다시 해드리자고 한다면 아간파촌 이후에 독립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고종이.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러시아와 일본의 힘의 균형 사이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독립협회와 함께. 하지만 독립협회의 한계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 친미적, 친일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였고 분명 개혁을 꿈꾸었으나 정치적인 개혁만 이야기했지 실질적으로 경제적, 군사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들의 한계, 그리고 또 독단성이 너무 눈에 띄게 보였다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고종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누구의 힘으로 이끌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다? 고종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러일 전쟁에서부터 아마 이제 1910년 이제 한일 병합 이야기, 물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을사늑약이라든지 우리 의병 전쟁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업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모두 안녕. 다음에 보도록 해요.